네,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해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진나라 수업 영상하고 쌤이 입고 있는 옷이 똑같은 걸 봐서 같은 날 찍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기되는 바람에 급하게 수업을 하루에 2개씩이나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혹시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필기를 많이 하는데 글씨 못 알아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글씨는 마음의 얼굴이다 이런 거. 네,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나중에 휴가 나와서 그걸 다시 읽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글씨도 좀 못 씁니다. 이게 어떻게 삶의 좀 컴플렉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제 처음 교사생활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글씨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은 크게 써주세요, 반듯하게 써주세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 살펴봤냐면요.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분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황제가 실시했던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황제의 칭호 사용이라든지 봉건제 폐지 후 9년제의 실시라든지, 그죠? 화폐, 문자, 도량형의 통일, 만리장성의 건설, 그 다음에 군서객류를 비롯해서 법과 사상 중심의 통치를 만들고자 하는 사상의 통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시황제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시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고스란히 판관들에 의해서 농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치가 혼란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쌓였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다. 대규모의 토목공사라든지 토목공사에 의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부담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을 오랫동안 엄격한 법질서와 가혹한 형벌로 다스려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특히 이 법과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진승과 오강의 난이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후에 성장한 지방 세력인 유강이나 항우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항우에 의해서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뒤에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과정 잠깐 좀 살펴보고요. 이후에 한나라가 발전하고 그리고 쇠퇴해가는 과정들을 짧지만 1시간 정도의 분량의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진한의 교체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난 사회 혼란 속에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고 봉기,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초나라의 항우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우 같은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둘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한나라의 유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밑줄 칩시다. 이후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진나라 멸망 이후에 통일왕조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원전 202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수업 내용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이 둘의 대결은 워낙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본격적인 수업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었죠. 초나라의 항우와 그리고 한나라의 유방은 굉장히 그렇죠, 성격이 다른 그 둘은 그런 두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항우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잘 나갔던 구 귀족 세력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인 무력도 뛰어나지만 전쟁 능력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 전해져 일기당천이라고 말 한마디 타면은 1000명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항우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센스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싸울 때마다 이기거든요. 자, 싸울 때마다 이기다 보니까 굳이 다른 사람의 충고 들을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센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믿지 않고 의심 많은 사람 친구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사람 개인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친구는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좀 불쌍한 사람이 이 항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귀족은커녕 농사짓던 농민 출신이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동네 건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무엇을 잘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캐치해낼 줄 아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리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죠. 사실 개인적인 능력만 따지고 본다면요, 유방은 항우에게 절대로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이 유방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친구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농민 출신이었던 유방이 강력한 항우하고도 맞설 수 있을 만큼의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되게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냉혹한 정치가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방이 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항우는 유방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서 싸우기 위해서 유방이 있는 성 앞에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유방이 꼼짝도 안 했죠. 왜냐면 나가서 싸우면 자기가 질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방의 고향에 가서, 항우가 유방의 고향에 가서 유방의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유방의 성 앞에서 커다란 솥에다가 기름을 팔팔 끓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너 당장 내려와줘. 아니면 니네 아버지 후라이드 치킨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같으면은 뭔가 마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그죠? 아니면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을 텐데, 유방의 경우는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그래, 그러면 잘 튀겨지면 다리는 날 줘. 이렇게 얘기를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앞에 튀겨지는 걸 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죠. 굉장히 냉혹한 정치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싸우긴 싸웠어요. 이 둘이서 몇 번을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집니다. 이 유방의 경우에는 7번 싸워서 7번 항우에게 다 졌고요.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항우에게 유방이 항복을 했을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항우에게 쟤는 믿을 수 없는 놈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충고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의심도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7번 싸워서 내가 7번 다 이겼는데 제가 딴 마음 먹으면 내가 또 이기면 되지 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방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항우가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 나는 머리를 굴려서 유방에게 항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봉건제를 다시 중국에서 실시를 합니다. 나는 머리 굴린 거예요. 아, 진나라가 군연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망했잖아. 그러면 다시 봉건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사실 봉건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었어요? 지방세력이 성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항우가 봉건제를 실시하자마자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항우는 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진압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란이 빈번한 항우가 그걸 때려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바쁠 때 유방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항우의 근거지인 초나라의 근거지를 공격을 합니다. 빈집털이를 한 거죠. 자, 유방이 공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뒤늦게 초나라로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유방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비록 포위되긴 했었어도 항우가 열심히 싸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도 꽤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유방 쪽에서 꾀를 냅니다. 밤에 이 초나라 군대를 포위한 상황에서 한나라 병사들한테 시켜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느냐? 초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죠. 자, 그래서 항우가 잠들라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동서남북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할 때 사면초가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동아시아 사실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자 항우는 내 부하들이 벌써 다 배신을 하고 한나라에게 항복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싸울 의지를 잃게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니던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 우미였나요? 우희였나요? 우희도 당신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멘붕에 빠진 항우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의 대결에서 유방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까지 몇 번 싸웠다 그랬어요? 7번 싸웠네요. 그죠? 자, 그래서 7번 싸워서 다 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끝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결국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한테 7전 8기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항우와 유방의 대결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한나라가 통일왕조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유방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주십시다 한고조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 한고조 유방은요, 진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에는 삼공구경제라고 하는 관료제를 시행을 하고요. 지방에서는요, 맞추십시다.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무엇을 실시하느냐? 군국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는 군현제와 그리고 봉건제를 절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한고조 유방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이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해서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군현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아직까지 과거 시황제가 실시했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유방은 곧바로 내가 시황제랑 똑같이 군현제를 실시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유방이 항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직접 장악하지 못한 지역들이 여전히 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을 하긴 했지만 걔네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했던 것이죠. 자, 군국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같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동그라미가 한나라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황제의 힘이 닿는 지역, 유방이 항우와 싸워서 직접 장악한 지역, 이 지역에서는 황제의 힘이 미치는 지역이니까, 자기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의 경우에는 군수와 활령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장악한 중앙과 그 주변은 군현제를 실시해서 황제가 직접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럼으로써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였던 것이에요. 자,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고조 유방이 직접 장악하지 못한 지역 혹은 힘이 닿지 못한 지역 혹은 아직까지 과거 시황제에 대한 어떤 반감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황제의 힘이 미치지 않거나 혹은 시황제의 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 멀리 있는 지역 또는 아직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 각각의 땅을 다스릴 제후를 임명을 하고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무엇의 방식? 그렇죠. 봉건제의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군현제를 실시하는 지역과 봉건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나누고 그것을 같이 시행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군국제라고 해요. 제후가 다스리는 땅이 국이었잖아요. 군수가 다스리는 땅은 군이고, 그래서 군과 국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이 제도를 군국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봉건제라는 제도는 사실 이미 실패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만 놔두면은 이 제후들이 또 힘이 세져가지고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한구조 유방도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군국제를 실시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황제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이 안정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겠어요? 군현제 실시되는 지역과 봉건제 실시되는 지역 중에 어떤 것을 축소시켜 나갔을까? 그렇죠. 비추십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점차 안정이 되자 제후 세력들을 억압을 하면서 봉건제 실시하는 지역을 하나둘씩 없애나가고 군현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7번째 황제인 한무제 때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군현제가 실시되는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조금 스트레이트로 하니 살짝 힘이 딸리기는 하네요. 네, 뭐 그렇다고 내가 오래 쉰다고 해서 더 수업을 잘 찍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기왕 시작하기로 한 거 지금까지 한 게 아까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됐나요? 16분. 16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면 7번째 황제 여기다 썼죠, 그죠? 한무제입니다. 보통 이름에 무자가 들어가면은 전쟁을 많이 하고, 그죠? 영토를 넓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한무제는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추십시다. 한무제 때는요, 한나라의 전성기인과 동시에 변곡점이기도 해요. 변곡점이 뭔지는 알죠? 우리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꺾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성기인과 동시에 한무제 이후부터 국력이 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무제 때 오게 되면서 황제권이 확립이 되고 또 강화가 되면서 전국에 걸쳐서 거의 전국에 걸쳐서 군현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현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수준의 중흥 집권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추십시다. 활발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대시켜 나갑니다. 북쪽으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춘추전국시대 때부터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 때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혔던 흉노에 대한 정벌이 이루어지고요. 남쪽으로는 북베트남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한때이지만 북베트남 지역을 한나라가 직접 장악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에 나오는 고조선도 이때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남랑, 진번, 임두, 현토 같은 한 사군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때부터가 변곡점이 되어 이런 어떤 활발한 대외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흉노와의 전쟁이나 베트남과의 전쟁 혹은 고조선의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만큼 전쟁에 필요한 돈을 들인 만큼 그만큼 어떤 투자금이 회수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흉노의 땅 같은 경우에는 유목지대예요. 별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죠? 한반도나 베트남 너무나도 멀어요. 거기는 가져오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얻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미추십시다.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빈부의 불균형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무제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요, 혹은 한무제 말년부터 서서히 외척들이 권력을 잡아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황제권이 약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외척이 뭔가요? 외척이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생님은 외갓집 친척을 줄여서 외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황제권 강화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외척이나 환관을 이용하는 법입니다. 자, 황제의 힘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한 대로 곧바로 수행을 하고, 그죠? 황제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 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황제권이 강화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나의 친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나랑 같은 집안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황제권을 가장 쉽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뭐였어요?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나의 친구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황제나 왕의 경우에는요, 일단 친가 쪽은 이용할 수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황제를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 왕의 혹은 황제의 그와 결혼한 사람 혹은 엄마 쪽 이런 외갓집 친척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서 함께 자란 이런 어떤 황관들이 황제의 수족이 되는 방법으로 황제권을 강화해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만큼 이게 무엇도 크냐면요, 황제권을 빠르게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부작용도 꽤나 큽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외척이라든지 환관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뽑는, 사람 뽑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집단이에요. 그죠? 폐쇄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권력을 진입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은 그들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벌여도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 하지 못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외척이나 환관들의 힘이 커지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황제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나라도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쇠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무제 때부터 미추십시다. 무엇을 장려하기 시작을 하나요? 유가사상. 이 유가사상을 종교로 이야기할 때는 유교라고 하고, 유가사상을 학문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한 무제 때부터 유학을 장려합니다. 그러면서 유교적인 교양인을 관리로 뽑기 시작을 해요. 자, 왜 유학을 장려하였을까? 과거 진나라의 통치 사상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법가 사상이었어요. 그죠? 얘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말 안 들으면 강력하게 때려잡았어요. 그랬더니 당장은 말은 잘 들었지만 결국 그 불만이 쌓여서 진나라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망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법가 사상은 통치 이념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가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후보군에 올라왔었는데 한 무제 때 그것이 무엇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유교, 유학 또는 유가사상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유가사상이 선택이 되었느냐?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한 2단원, 3단원 뒤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유가사상 핵심이 뭡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위아래의 질서가 바로잡혀서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이게 이제 유가사상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유가사상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착한 본성으로 봤어. 그러니까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가사상을 내세우면은 좀 더 자발적으로 나라에 충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법가사상 같은 그런 어떤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황제에게 충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상이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유교적인 교양인을 관리로 뽑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것이 한 무제 때부터 실시된 관료를 판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는 없었는데 굳이 이것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우리 교과서 지금 없나요? 있었나?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향거리선제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 나올 호족의 성장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향거리선제란 무엇이냐? 군이나 국에서 유교적인 덕목을 잘 실천한 사람들, 효행을 열심히 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굉장히 청렴결백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참 공정하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송받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추천받는 제도가 향거리선제입니다. 추천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이 사람 되게 국내에서 좋다라고 평판이 난다 라고 하면은 국내 군수나 아니면 국외 제후로 하여금 이 뛰어난 인물을 중앙에서 관리로 쓰십시오라고 추천받는 제도가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지방에서 천거 추천해서 나라에서 뽑는다고 해서 향거리선제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향거리선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진출해서 관리가 돼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출세하려면은 유교를 몸에 배워야 되겠구나, 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유교적인 통치 이념이 효나, 충 같은 이러한 것들이 향거리선제의 실시에 힘입어서 확산이 더욱 빠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세가 유교가 유학이 출세의 수단이 되면서 이게 통치 질서로 통치 사상으로 자리 잡는 데 더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향거리선제를 통해서 한 나라는 유능한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그 덕목을 갖춘 인재들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추천이었어요. 그죠?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진짜로 능력 있는 인재를 추천한다기보다는 나랑 친한 사람 혹은 나한테 떡이라도 하나 더 준 사람이 왠지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별로 뛰어난 인재도 아닌데 뇌물을 받고 군수나 제후가 부정 추천 돈 받고 그 대가로 중앙에 부정으로 추천하는 이러한 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약간의 어떤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뇌물을 먹이고 자기 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 지방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겁니다. 그죠? 지방에서 돈과 여유를 바탕으로 나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밑줄칩시다. 지방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자는 멧돼지 호자를 씁니다. 멧돼지처럼 덩치 큰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호족들이 자제들, 자기 자식들을 이 향거리선제를 이용해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방에 힘 있는 호족들이 지방의 경제력과 더불어서 중앙에 진출한 자기 아들과의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점차 한 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갑시다. 지금이 한 20분 정도 됐으려나요? 27분이요? 자, 후딱 보고 30분 조금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빅칸에 들어간 말도 호족이에요. 자, 그래서 한나라 때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호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밑줄 칠게요. 큰 땅, 대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독자적인 병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농민들의 땅을 사들이기도 했고요. 혹은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넓은 땅을 자기가 혼자서 독차지해 나가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나온 수입을 바탕으로 나만의 명령을 따르는 독자적인 군대를 고용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되죠. 그와 더불어서 또 밑줄 칩시다. 향거리선제를 이용해서 중앙정치계에 자신의 자식들을 진출시켜서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까지 장악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가지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얘네가 힘 있는 세력이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들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파워는 어디서 나오나요? 다 돈에서 나와요. 그죠? 이 사람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농민들은 이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고용되는 소작농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라가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세금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나라도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국가 통치 체제가 점차 무너지고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고요. 돈 없는 황제, 힘 없는 황제입니다. 그죠? 황제권도 약화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개혁해보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황제의 외척 출신으로 한때는 황제권 강화에 꽤나 큰 기여를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왕망이라는 사람이고요. 기원후 1세기 초에 이 왕망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능한 황제 필요 없어. 내가 황제가 돼서 나라를 바로잡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망의 손에 의해서 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왕망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나라 이름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이라는 나라가 잠시 건국이 됐어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요, 왕망에 대해서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둡시다. 왕망은 과거의 주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주 칠게요. 주나라의 제도를 본뜬 굉장히 지금 이제 중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토지 국유제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호족들이 자기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에게는 땅이 없고 농민들이 땅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황제가 무력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다. 그게 토지 국유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 전부 다 국가의 것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어떻게 했겠어요? 농민들한테 나누어주고 농사짓고 세금을 나라에게 잘 내게 만들어서 다시 국가 질서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황제권을 강화를 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왕망이 추진했던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토지 국유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땅은 나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호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호족들은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그 반발에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결국 왕망의 개혁은 제대로 진행돼 보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기게 되면서 농민 봉기가 또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신나라는 아주 잠깐만에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여러 호족들의 지지를 받은 주칠게요. 광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광무제. 자, 이 사람의 본명은 뭐였더라? 본명은 유수이고요. 유씨인 걸 봐서 알겠지만은 이 사람은 황족 출신의 호족이었어. 그러니까 호족들은 이 사람이 가장 가장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호족들의 지지를 받은 이 유수라고 하는 호족이 왕망의 군대, 신의 군대를 격파하고 한 나라를 다시 되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망이 세우는 신왕족 이전에 있었던 한 나라를 전한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광무제가 유수가 다시 되살린 한 나라를 후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기원 후 2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후한이 세워졌어요. 한 나라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호족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나타났던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죠? 왕망의 신한조가 잠깐 나라를 세웠다가 망했다 뿐이지 그 전부터 이어오던 문제는 계속 여전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또다시 외척과 환관들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요. 통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자 호족들은 지방에서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병력을 유지하면서 더 큰 힘을 키워나가게 되고 백성들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방 곳곳에서 힘 있는 호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활동해 나가는 그런 분열의 시대를 또다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난과 고통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황건적인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장한 호족들이 결국에는 후한을 무너뜨리고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위, 촉, 오 이 세 나라입니다. 밑줄 쳐놓을까요? 위나라 누가 세웠나요? 조조라는 사람이 세웠죠. 촉한 누가 세웠나요? 유비라는 사람이 세웠고요. 오나라는요 손권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때부터 바로 삼국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뒤에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부분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군국제 중요한 내용들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유학이 유교 사상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향거 리선제 그리고 호족의 성장 이런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들이 되겠네요. 네,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정세련 선생님께서 만드신 수업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